자, 이제 미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행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물론 장기간에 걸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원자재들도 많이 투입이 될 예정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원자재 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원자재보다도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단화 취급을 받았던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들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계속 편입이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IB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산들을 자체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자산의 편입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 좀 접근을 했었을 때 일반적인 원자재와 같은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금융자산들에 있어서 자금 흐름을 갖다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40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대략 한 70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같은 자산에 있어서는 이제 자산으로 어느 정도 승격이 됐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2019년 때와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2019년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됐었을 때 비트코인은 약세로 보였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반등했었을 때 분명 약세는 보였지만은 복원력이 과거랑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복원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자산으로서의 승격 자체가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 이제는 일반적인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자산으로 우리가 좀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 이렇게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과거에 금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이제 좀 근데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체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에 있어서의 자산의 성격과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자산의 성격이 서로 어느 정도는 상충되지만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금에서 자금이 이제 빠르게 유입이 되는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는 이유는 봤었을 때 금이 그동안 달러를 갖다가 반대급부로 하는 화폐적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성격이 비트코인이 출시되면서 그 자금을 갖다 빨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측면에서라던가 내지는 귀금속 관련해가지고 장신구의 수요라던가 이 같은 실물단에서의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금에 있어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별화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은 워낙 전통적으로 언제 이 금 가격이 오른다, 위험할 때, 아니면 경기가 하락할 때, 아니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기억도 있고 공부도 해왔기 때문에 금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정치적인 성격이라던가 내지는 수급 이슈에다가 조금 더 민감할 것 네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일종의 자산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은 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결국엔 채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전력을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전력에 있어서 소비량 갖다 놓고 보고 가치 추이를 갖다 비교해 본다면은 정확하게 역의 방향을 갖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같은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같이 수급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 달러화가 약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격을 금에서 뺏어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달러화가 약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달려가는 이 같은 성격도 우리가 좀 같이 염두에 둬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정치적인 이슈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네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을 갖다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규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그 명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환경 규제, 결국에는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갖다 탄소라든가 이제
화석을 연료라든가 이런 쪽 네네. 생산되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 구실로 하는 규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그게 나오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비트코인 여전히 자산으로서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그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베스트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는 맞긴 하지만은 네. 다만 저희는 좀 2분기와 3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한 구간, 위험이라기보다는 조정 가는 구간을 네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저희는 2분기와 3분기는 좀 조심하자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는 모든 자산들이 달러화와 반대의 자산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성과를 갖다 거둘 수 있고 최근에 스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산들의 성과가 좋습니다. 네네. 그 말즉슨 스위스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 자산들이 오르고 있다. 여기서는 뭔가 조금 시장이 조금 엇나가기 시작한 게 네.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상대 성과가 모두가 경기가 좋아지지만은 미국의 상대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을 때가 다른 자산들 측면에서는 좀 안 좋았었던 부진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를 볼 텐데 오펙 플러스가 사실 저는 이 움직임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오펙 플러스는 5월 내지는 6월부터 우리가 감산을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난 밤사이 월요일에 이 유가가 크게 급락했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설명으로는 이란이 증산할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 분명한 거는 이란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재개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새벽에 있을 텐데요. 이제 빈에서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 미국이 부과했었던 제재, 즉 수출 금지 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프라이싱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것들은 가격 측면에서 즉 유가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가는 굉장히 지금 공급 측면에서의 우려를 갖다가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과 인도, 글로벌 3대 소비 국가인 인도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이 한 번 더 추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 측면에서 석유 소비를 갖다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 좀 내려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협상의 첫 단계고 특히나 사우디 측면에서는 2016년까지 이란의 산유량이 올라온다면은 감산 유예 조치를 갖다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 유가는 점진적 하락은 맞지만은 우리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점진적 하락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올해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앞서 언급드린 달러화 이슈도 있을 테고요. 결국에는 근데 수요가 올라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볼까요? 약하다라고 네네.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영을 갖다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란의 공급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란의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셰일도 역시 증산할 수 있는 네네.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왜냐? 지금의 유가가 올라갔지만은 셰일이 증산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BEP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 개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네네네. 있습니다. 결국 셰일이 본격적인 증산을 갖다 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백오데이션, 급격한 백오데이션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콘텐고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셰일 기업들은 미래의 공급에 대해서 높은 원월물 갖다가 높은 가격에서 해지를 갖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증산 속도 굉장히 더딜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란의 공급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면은 유가 측면에서 좀 눌리는 부분이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콘텐고에서 셰일 역시도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점진적인 하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그 친환경 정책도 사실 그 원자재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약간 좀 양극화라고 저희는 네네.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측면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인프라를 갖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과거처럼 석유 소비가 늘어나고 메탈 네네. 소비가 늘어나고 이 같은 구조라기보다는 친환경 인프라에 있어서의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석유 섹터, 에너지 섹터보다는 오히려 메탈 섹터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트랙 우리가 그러니까 양극화를 우리가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메탈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유는 전광단에서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칠레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락다운을 갖다 추진하면서 또 다시 운송 차질로 연결되면서 네. 메탈이 긍정적이지만 정책만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환경 정책은 친환경 인프라는 전력의 소비를 갖다 늘립니다. 결국에는
전체 구리수요에서 28% 가장 많은 비중이 전력이고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전력 인프라 수요고요. 반대로 반대급부로 이 같은 수요도 있지만 공급도 타이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입니다. 결국엔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생산되는데 화력 발전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알루미늄 생산 비용을 올릴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철강 측면에서는 환경 규제가 공급을 갖다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메탈 측면에서를 갖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